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영상실록 시간이 또 돌아왔어요. 예지 씨 잘 지내셨죠? 그럼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어제도 봤잖아요. 그쵸, 또. 어제 같이 뉴스 했잖아요. 또 그저께 회식도 했고. 그럼요. 아니 사실 저도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은 왠지 이 영상실록 오늘을 진행하다 보면 저한테 약간 힐링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아, 그래요? 네, 쉬어가는 느낌. 과거에 있었던 일은 누군가에게 어떤 추억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야기를 전하다 보면 옛 추억에 좀 빠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나 뭐 이럴 때 일을 만나면 뭔가 그때로 돌아간 것 같고. 오, 맞아요, 기분이 맞아요. 좀 묘하거든요. 자, 오늘은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한 주간의 과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6월 10일부터 함께 보시죠. 1987년 6월 10일 호헌철폐, 독재타도라는 함성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른바 넥타이 부대로 불린 직장인들까지 쏟아져 나온 거리는 최루탄 연기로 뿌옇게 물들었는데요. 택시 기사들은 경적을 울리며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그렇게 군사 독재에 맞서 민주화의 물결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1987년 4월 13일 정부의 호헌 조치 후에 시위는 연일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때만큼 조직적이지는 않았거든요. 6월 10일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이 조직적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6월이 민주주의로 물들 수 있었던 것은 불씨가 된 두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당시 경찰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해명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1987년 6월 9일 경찰이 쏜 최루탄에 쓰러지는 또 한 명의 청년 이한열. 두 사건으로 6월 항쟁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자 당시 집권 여당인 민정당은 결국 직선제 개헌과 재반 민주화 조치를 약속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6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나라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2월 10일을 기해 환화를 10대 1의 원화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1962년 6월 10일 전국의 은행에는 돈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환화가 원화로 10대 1이 되는 화폐 개혁이 단행됐기 때문인데요. 이날의 화폐 개혁은 긴급 통화 조치를 통해 1차 화폐 개혁이 이뤄진 지 9년 만이었습니다. 은행원들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새 돈을 바꿔주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요. 당시 정부는 악성 인플레이션의 방지와 음성 자금을 이끌어내 산업 자금화의 목적을 두고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의 또 다른 과거 사건을 살펴보면요. 1926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학생들과 시민 등 4만여 명이 만세를 외쳤다고 하네요. 일제강점기 때라 만세를 외치는 게 굉장한 또 용기와 그런 그 마음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 일본의 탄압으로 주동자와 주모자 1000여 명이 일본 경찰에 붙잡혀 진압됐습니다. 와, 1000여 명이. 2003년에는 전설의 섬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가 완공됐는데요. 소설 속에 등장하던 전설의 섬 이어도는 이날을 기점으로 해양환경과 수산물 연구, 태풍 예방을 위한 해양과학기지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전설의 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가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래요. 오. 이어도는 실제 섬이 아니라서 그 바닷속에 4.6m 정도 그 깊이로 감춰진 암초예요. 아, 섬이 아니라 암초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도가 심할 때만 모습을 살짝 드러내는데 예부터 제주도에서는 그 바다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여기서 산다라고 하면서 그 전설의 섬으로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오,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럼 6월 11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볼까요? 2009년 6월 11일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장 나로 우주센터가 부지 선정 9년여 만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로 인해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 이어 13번째로 우주기지 보유국이 되는데요.
부지로 선정된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는 반경 2km 안전구역 확보, 로켓 낙하물의 외국 영공 침해 금지 등 까다로운 입지 조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우리도 정말 자주 보는 곳이죠. 맞아요. 그런데 로켓 발사에 유리한 지역이 따로 있나요? 네, 맞아요. 위도가 적도에 가까울수록 유리하다고 해요. 아, 적도에 가까울수록 지구 자전에 의한 원운동 속도가 큰데요. 이걸 이용한다면 원하는 속도를 얻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인구 밀집 지역이나 항공기 운항 경로 등을 피해서 발사해야 하기 때문에 발사가 가능한 각도가 제한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러나 완공 당시의 희망과 달리 나로 우주센터는 2009년 8월부터 2번의 발사 실패와 10번의 연기 등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그리고 2013년 13번의 시도 끝에 나로호 발사에 성공해 역사적인 우주시대의 막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93년으로 가볼까요? 1993년 6월 11일 스티븐 스필버그의 SF 영화 쥐라기 공원이 뉴욕에서 처음 개봉했습니다. 쥐라기 공원은 과학 스릴러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의 저명한 소설가 마이클 크라이튼의 동명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됐는데요. 당시 이 영화의 개봉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며 호평과 극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개봉 당시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에 곧장 올랐고 제6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3개 부문에 걸쳐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뜨거운 반응이 있었던 이유는 당시 제작 과정에서 고증의 심혈을 기울여 현장감 있는 연출이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살아있는 공룡을 보는 듯한 사실감을 전해주는 특수 촬영. 제작팀은 1년 가까이 생물학자 유전공학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약 6m 길이의 공룡 티라노사우루스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했는데요. 그 덕분에 6,300만 달러로 제작된 쥐라기 공원은 전 세계적으로 10억 2,900만 달러의 수익을 내면서 폭발적인 흥행을 일궈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11일에 또 다른 일들을 살펴보면요. 1983년에는 한국은행에서 새로운 1,000원권과 5,000원권 지폐가 발행됐습니다. 아, 옛날 돈데 네. 이제는 볼 수 없는 지폐들이죠. 맞아요. 네. 그때는 이 지폐들이 신권이었죠. 이 당시 이전보다 사이즈가 축소되고 또 위조나 변조, 업무 기계화에 대비해서 여러 장치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 화폐가 바뀌는 걸 보면 그 세대가 좀 나뉘는 느낌이 들어요. 오. 너 이 돈 봤어? 이렇게. 맞아요. 또 이뿐만 아니라 2001년에는 미 연방청사 폭파범 티모시 맥베이의 사형이 있기도 했습니다. 맥베이는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파 사건의 범인인데요. 당시에 사망자가 어마어마했었죠? 맞아요. 당시 폭파는 168명을 숨지게 했고요. 또 당시 사형 과정은 300여 명의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합니다. 아, 참 이런 일 들을 때마다 비극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럼 6월 12일의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홀로코스트를 피해 은신처에 숨어 살던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난 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1942년 6월 12일자 안네의 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날은 안네의 13번째 생일이었는데요. 극심한 불안과 갈등, 또래 소년에 대한 사랑과 꿈을 담아내던 어린 소녀의 일기는 2년이 조금 지난 1944년 8월 1일자에서 갑자기 끝을 냈습니다. 사흘 뒤 독일 비밀 경찰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은신처에 들이닥쳐 안네와 가족을 아우슈비츠로 끌고 갔기 때문인데요. 아버지 오토는 다행히 병이 깊어 그곳에서 해방군을 만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안네와 언니는 독일의 베르겐-벨젠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 1945년 3월 발진 티푸스로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자, 근데 일기는 어떻게 발견한 걸까요? 이게 그 전쟁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온 안네의 아버지에게 그 지인이 이제 그 체포된 다음 날 발견한 거라면서 노트 한 권을 전해줬는데 그게 바로 안네의 일기였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일기를 출간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대로 묻히지가 않아서. 그렇죠.
약 2년간의 은신 생활 동안 안내가 쓴 일기는 1947년 뒤쪽 집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돼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는데요. 사춘기 소녀의 꿈과 함께 조숙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이 일기는 3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 오늘날까지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5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이 창립됐습니다. 광복 후 혼란 속에서 통화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중앙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설립된 첫 중앙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립되자마자 순환의 길을 걸었는데요. 기존의 조선은행권 화폐를 대체할 새 한국은행권 화폐를 발행하기도 전에 창립 13일 만에 6.25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거치며 파손된 건물은 1958년 공사 비용 6억 환, 373일의 시간을 들여 다시 세워졌는데요. 당시 건물은 1900년대 초반 르네상스 시대 성 건축 양식으로 현재 국가 중요 문화재 사적 280호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6월 12일에는 또 다른 일도 많았는데요. 1983년에는 멕시코의 몬테레이 경기장에서 제4회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이곳에서 한국 청소년 축구 사상 최초로 세계 4강에 올랐습니다. 오, 그래요? 저는 사실 챙겨보진 못했는데 이 경기에서 누구랑 붙게 된 거예요? 우루과이와의 경기였는데요. 오, 2대1로 우리나라가 승리를 거뒀어요. 우루과이는 잘하는 나라 아닌가요? 축구 잘하는, 강국이죠. 그쵸. 오. 우승한 적도 있고. 오. 이뿐만 아니라 2002년에는 국제노동기구에서 매년 6월 12일을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전 세계 아동 노동자는 지금도 수억 명에 달하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아동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그럼 6월 13일의 과거로 떠나볼까요? 2000년 6월 13일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평양에 방문했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순안공항으로 나와 직접 김대중 대통령 일행을 영접했습니다. 두 정상은 2박 3일 동안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정착,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 간 교류와 협력 등 광범위한 사안을 논의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의 성과물로 이른바 6.15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6.15 공동선언문은 남북한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8.15 광복절에 즈음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 남북과의 냉전과 대결구도 종식, 그리고 화해, 협력의 역사적인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28년으로 떠나보시죠. If you'd like to review our preliminary data. 정신분열증을 앓는 천재 수학자의 인생을 그린 영화 뷰티풀 마인드. 역경을 이겨낸 실화를 토대로 제작돼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는데요. 1926년 6월 13일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모델 수학자 존 내시가 태어났습니다. 존 내시는 게임에서 경쟁자들의 모든 대응을 고려해 최고의 선택을 하고 나면 서로 선택을 바꾸지 않는 균형 상태가 된다는 이른바 내시 균형 개념을 정립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저도 이 영화 봤거든요. 게임 이론을 정립하신 분이잖아요. 네. 존 내시는 1948년 만 19세에 박사과정 진학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만 19세. 네, 저희보다 학력이 높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학교 들어갈 때 네네. 그때 이미 뭐 석사도 아니고 예, 박사과정이라고. 박사, 예. 또 물리학과 화학, 생물학 등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편미분 방정식의 분야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한 공로로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수학 천재 존 내시. 그는 2015년 아벨상을 수상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부인과 함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당시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연을 맡았던 러셀 크로우는 내시 부부의 사망 소식에 SNS에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추모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6월 13일에는 또 다른 일들이 많았는데요. 2013년에는 이제는 월드스타죠. BTS가 데뷔했습니다. 그 데뷔곡이 그거였죠. No More Dream. 맞아요. 네. 저렇게 풋풋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비틀즈의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1986년에는 스윙의 왕 베니 굿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니 굿맨은 전설적인 백인 재즈 아티스트 중 하나인데요. 베니 굿맨은 그 재즈 음악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의 그 연주에서도 아주 뛰어났다고 하죠. 네. 1928년 첫 음반인 재즈 할리데이를 시작으로 1986년 타계하기 전까지 약 50장에 가까운 음반을 발표하면서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재즈 연주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월 14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볼까요? (1950년 6월 14일) 한국이 유네스코에 가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6.25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유네스코는 대한민국에 교과서 인쇄 공장을 지어주었고 우리나라가 교육의 힘으로 일어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교육을 지원하는 나라로 빠르게 발돋움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교육 장관들이 영국 런던에 모여서 교육 재건과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를 창설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1945년 11월 16일 영국 런던에 모인 37개국 대표가 유네스코 헌장을 채택하면서 유네스코가 이렇게 창설됐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유네스코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크게 기여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도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욱 앞장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1976년으로 가볼까요? 1976년 6월 14일 치안본부는 장발 단속을 전국 경찰에 일제히 지시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옆머리가 귀를 덮고 뒷머리가 옷깃을 덮는 머리, 남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긴 머리, 파마머리나 여자의 단발 형태의 머리였는데요. 적발된 장발족은 소속 기관장에 통보했으며 소속이 없는 사람은 즉심에 넘겨졌습니다. 어깨까지 머리카락을 기른 남학생들이 고개를 파묻고 파출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이소룡이 아주 난리가 나던 시기였는데 다 이소룡처럼 머리를 기르고 싶으셨던 거죠. 결국엔 머리 잘린 적도 한 번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10월 유신이 선포된 1972년에는 13일 만에 12만 명이 즉석에서 머리카락을 잘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멋으로 알고 기르는지 모르지만은 장발은 위생에도 좋지 않고 보기에도 흉합니다. 정부는 장발 가수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등 여러 조치를 계속해왔지만 계속해서 장발자가 속출했는데요. 때문에 197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발 단속이 강력해져 짧은 머리 전성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4일엔 또 다른 사건도 많았는데요. 2002년 그해 우리의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대한민국! 이 박수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사상 처음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냈죠. 그 이후에 4강도 갔지만 16강이 주는 의미는 또 남달랐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1946년에는 텔레비전을 발명한 존 베어드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럼 텔레비전은 언제 발명된 거예요? 이게 1926년에 최초로 텔레비전을 공개 시연을 했거든요. 그리고 2년 뒤인 1928년엔 컬러 텔레비전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756년 중국 당나라 현종의 총애를 받던 양귀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이기도 합니다. 양귀비 참 절세 미녀였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중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양귀비 초상화를 보면 그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어떤가요? 절세 미녀인 것 같나요? 요즘 기준이랑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당시에는 그 경국지색이다. 네, 이런 분이죠. 자, 그럼 6월 15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만인의 사랑을 받는 디저트, 아이스크림.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된 데에는 아이스크림 공장을 세워 대량 생산을 시작한 제이콥 푸셀의 노력이 큰데요. 바로 1851년 6월 15일, 세계 첫 아이스크림 공장이 미국에 세워졌습니다. 제이콥 푸셀 이전에도 아이스크림을 손쉽게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낸시 존슨이었습니다. 그는 크랭크라는 기계로 손잡이를 돌려 아이스크림을 얼리는 방법을 알아냈는데요. 이후 크랭크로 인해 사람들도 좀 더 쉽게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스크림은 소량으로밖에 만들 수 없어서 귀하게 여겨졌는데요. 그러던 중 미국에서 유제품을 판매하던 제이콥 푸셀은 여름철이면 팔리지 않고 남는 크림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고민을 하던 중 크림을 얼려서 보관하는 법을 발견하고 첫 번째 아이스크림 공장을 세워서 대량 생산의 길을 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1890년대 생크림이 어우러진 아이스크림 썬데부터 1904년 아이스크림 콘의 등장, 1923년 최초의 막대 아이스크림 팝시클까지 다양하게 변신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아이스크림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올 여름도 아이스크림과 함께 시원하고 달콤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04년으로 가볼까요? 2004년 6월 15일 0시를 기해 남북은 군사 분계선 양측 지역에서 모든 선전 활동을 전면 중지했습니다. 우리 측은 이날 밤 대북 확성기를 통한 자유의 소리 방송에서 그동안 방송을 들어준 인민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궁한 행운을 빕니다라는 내용을 끝으로 확성기를 껐습니다. 1962년 첫 방송이 시작된 지 4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북측의 선전 방송 활동도 남북 합의 사항대로 중단됐는데요. 한계선 내 양측 초소 부근에 세워진 우리 측의 자유, 풍요, 행복이나 북측의 주체조선, 반미 같은 시각적 선전물도 3단계로 나눠 철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6월 15일의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요. 1999년에는 서해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한 경비정의 북방 한계선 침범으로 양측 해군 함정 간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인명피해도 있었나요? 북한군은 다수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측의 경우에는 기관실 일부가 파손되긴 했지만 경상 9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1940년은 탤런트 최불암 씨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네요. 와, 너무 갑작스럽게 훅 들어와가지고. 수고하셨어요. 근데 되게 잘하시네요. 잘 따라하시네요. 역시. 아니, 저 어렸을 때는 네. 최불암 시리즈 뭐 이런 것부터 해서 한 번도 아마 그 파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말. 그래요? 국민 아버지, 또 국민 배우이자 수사반장, 전원일기로 대표되는 전설적인 장수 드라마들을 주인공으로서 이끌었던 대배우시죠. 그럼 6월 16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실까요? (1998년 6월 16일) 오전 임진각 화환을 목에 건 황소 옆에 당시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은 분단 이후 민간인이 정부 관리에 동행 없이 도보로 판문점을 통과한 최초의 날인데요. 저 의원 방문이 다시 한 개인의 고향 방문을 넘어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소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70 넘은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역점 사업이었는데요. 1989년 국내 기업인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을 공식 방문해 금강산 관광개발 의정서를 체결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1998년 6월 첫 소떼 방북 이후 10월에도 500마리를 끌고 방북했고 결과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의 물꼬를 튼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7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 자라나는 소년들의 지덕체를 연마하기 위한 전국 소년체전 제1회 대회가 1972년 6월 16일 개막했습니다.
스포츠 소년단의 창단을 겸한 1회 대회에 전국의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선수 6,600여 명이 참가해 스포츠 기량을 겨뤘는데요. 나흘 동안 열띤 경쟁을 편 끝에 충청남도 팀이 종합 우승을 차지하고 2위는 전라북도, 3위는 경기도가 거머쥐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소년체전은 이후 해마다 봄에 거행됐는데요. 점차 규모가 커져 1983년 제12회 대회에서는 참가 인원 10,000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새를 키워가던 소년체전은 과도기를 겪으며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수업 결손이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 유지되고 있죠? 그렇죠. 네. 올해도 성황리에 개최됐는데요. 스포츠 유망주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 또 다른 일을 살펴보면요. 1977년에는 로켓 연구가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의 사망 소식이 있었습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장거리 탄도미사일 V2를 발명한 독일 출신의 로켓 연구가인데요. 그러면은 나치 시절에 그 독일이 미사일 연구를 할 때 도왔던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치 독일의 몰락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1950년대부터는 미국 육군 병기 공장 유도탄 연구기술부 부장으로서 장거리 로켓을 연구했습니다. 1960년 이후에는 나사, 그러니까 미국 항공우주국에 소속돼서 아폴로 계획을 위시한 우주 개발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정말 천재로 불리는 분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2020년에는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우리 측의 동의 없이 폭파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이거는. 네. 우리 정부에서 건설 비용을 전부 지급해서 세운 곳인데 일방적으로 폭파하겠다고 그 통보를 한 지 사흘 만에 실제로 시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제가 회사에 있었는데 빵 하는 걸 보면서 네. 정말 참.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야. 자, 오늘도 너무나 기분 좋게 시작해봤는데요. 네. 그동안 저희 유튜브 사진관에서 웬만한 탈 것의 역사는 다 소개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렇게. 아직 자동차도 했었고, 버스도 했었고. 아직 안 한 다 게 했잖아. 아직 안 한 게 아직 안 한 게 뭐가 있어? 탈 것 중에 가르마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작두. 작두. 그것도 타야지. 탈 거 다. 탈 게 많네. 내 피부 이제 탈 것이 이미 탄 것 같은데. 많이 타오셨어요? 야, 진짜 새카맣다. 더 탈 예정입니다. 그렇게 치느라고.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이동수단입니다.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오래됐어요. 자동차보다 오래된? 오래됐다고? 그리고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 하면 세계 1등 이겁니다. 가마죠. 가마. 가마. 그러면서 이제 탈 거 중에 제일 오래됐지. 우리 인간 가마도 있었잖아. 상담 이렇게 해가지고. 가마. 많이 했어, 많이 했어. 하잖아, 여기. 맞아요. 이게 원시 시대 때부터 그래. 부족장을 펴고 다니면서 그건 돈도 안 들어요. 우가 차차차. 바지 터졌어. 아, 그래, 바지 터졌어. 바지 터졌어. 야, 아니 잠깐만 제가 장난을 쳤는데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강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로 배 아닙니까? 배. 조선업.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배의 역사를 안 했네. 그러니까. 맞아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배인데요. 조선업계 1위, 세계 탑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자랑스러운 K조선, 이 선박의 역사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실까요? VCR 스타트! 상감의 명을 다시 한번 어긴다면 공의 목숨을 진정코 장담 못할. 명량. 명량. 이순신 장군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야. 이야, 웅장해진다 진짜. 소름 돋았어.
쉽지와絶対 生き残られてやりましょう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와,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아, 저 배가 바로 그 유명한 거북선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 거짓말! 이순신 장군이라면 보통 다 거북선을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북선을 이렇게 타고 다닌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이순신 장군은 기록에 따르면 거북선을 타신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역사가 왜곡된 거. 아, 그게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안 탔으면 지금까지 역사책에서 이순신 장군 하면 거북선으로 배워왔는데 그런데 말 잘해야 돼. 이거는 진짜 우리 역사가 진짜 이거 바뀌는 일이야. 위험한 아니 이순신 장군이 고안을 하신 거지 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전장에서 지휘를 했을 때 그 탔던 배는 판옥선이에요. 아, 판옥선. 맞아요. 네, 이 그래요? 판옥선이 얼마나 대단한 배인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야.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해전의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 저 가운데 있는 배가 판옥선이에요. 오. 저 옆에가 외놈들 배. 그렇죠. 그 이유는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술뿐만 아니라 조선의 군함 판옥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조선 수군의 주력함인 판옥선과 일본의 주력함인 세키분해는 배의 강도와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훨씬 우리가 탄탄해 보이네요. 이로 인해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더 적은 규모였음에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배는 이렇게 전장에서뿐 아니라 여객선과 화물선, 또 어업을 위한 어선 등 일상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요. 그렇다면 배는 언제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까요? 그러니까. 언제지?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네. 기원전 5000년경 이집트인들이 나일강 하구에서 파피루스라는 풀을 엮어 인류 최초의 배인 파피루스 배를 만들었는데요. 파피루스로 종이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배도 만들었네요. 파피루스 배의 등장 후 다양한 형태의 배들이 등장했는데 이런 배들은 강도가 약해 파도가 없는 곳에서만 탈 수 있었어요. 자, 저런 배로 바다로 나갔다가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맞아요.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도 배를 타고 싶었던 사람들은 튼튼한 배를 만들기 위해 목재를 견고하게 짜맞춰서 골격을 만드는 등 오늘날의 배와 같은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튼튼한 배를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오. 기원전 3000년경부터는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이 돛을 달게 됩니다. 우와. 돛을 달아서 배의 추진력을 얻고 또 노를 이용해서 속도와 방향을 조정하기 시작했죠. 아, 그래서 그 바이킹 그렇게 빨랐던 거예요? 후. 그렇지. 바이킹 배들이 그치. 엄청 빨랐잖아. 막 노져가지고. 맞아. 우리 소영 씨 드립으로 치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진심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진심으로 여쭤본 건데. 정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예요? 왜 장난으로 얘기하고. 8세기경부터 바다를 장악했던 이 바이킹족도 이런 형태의 구조선을 사용한 겁니다. 어머, 웬일이야. 저 유튜브 하더니 너무 똑똑해진 거 아니에요? 나 그러니까요. 캐릭터 잃었어. 아니, 아직 충분해요. 아, 충분해요? 무궁무진하고. 아, 예. 야, 나 정말 오늘 녹화장에 있었던 그 아까 그게 방송 나갔으면 좋겠네.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나중에 특집편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만나보시죠. 네. 자, 선박 제조 기술의 발달로 15세기부터는 인류의 대항해가 시작되는데요. 이때부터 유럽인들은 신항로를 개척하고 세계를 일주하며 신대륙을 발견해 나가게 되죠. 네, 정말 배가 없었으면 인류의 역사가 지금과 크게 달랐겠네요. 그냥 그럼요. 어느 대륙에는 사람이 안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는 이제 문명이 사람이 살는지 안 살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그러네요. 아메리카가 무인도가 될 뻔했네. 그렇네. 응. 아메리카는 원래 사람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개발한 원시인들이니까. 아, 네. 아, 그치. 원주민들이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자꾸 따져. 둘이 그냥 합의를 봐요, 그러면. 아니, 미안한데 끝나고 나와라. 자, 그렇죠. 네. 자, 이후 18세기 유럽에서는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잖아요. 오. 이때부터 선박에도 증기기관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오. 15, 16세기엔 배의 발전으로 신대륙 발견, 새로운 항로 개척 등 역사적으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바스코 다가마. 다 어디든 가요. 내가 나 가마. 1769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으로 사람들은 증기기관을 배에 적용하여 증기선을 만들려고 시도하였는데 우와. 그중 미국의 기술자 로버트 풀턴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공부하던 풀턴은 영국에서 운하와 선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마침내 1807년 클러몬트호 제작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기선을 본 사람들은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 배가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나 클러몬트호는 운항에 성공! 후에 전기 항로가 개설되었죠. 근데 배를 보면 사실 저렇게 커다란 물체가 어떻게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을까? 맞아요. 그렇게 신기한 기분이 항상 들기는 해요, 배를 보면. 사람 몇백 명씩 태우고.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선박에 증기 기관이 장착되면서 그동안 바람과 인력에 의지하던 배의 동력 체제가 이제 완전히 기계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네. 세계 최초로 실용 증기선 운행에 성공한 로버트 풀턴은 본격적으로 해운업에 뛰어들었는데 아주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겠죠. 그렇죠. 야, 그야말로 대박이 났네요. 처음에 그 비웃던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하네요. 진짜. 맞아요. 아, 태도가 그냥 싹 바뀌었겠죠. 맞아요. 이 증기기관 선박의 출현은 사람들의 인식뿐 아니라 배를 제작하는 방법도 싹 바꿔놨습니다. 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배의 추진 장치가 바뀌는 시기에 맞물려 배를 만드는 재료도 나무에서 철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우와. 그 후로도 배를 만드는 기술이 계속 발전해 배는 더욱 튼튼해지고 빨라져 운항할 수 있는 주행거리도 길어졌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배로 많은 양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서구권 나라들은 빠르게 선박의 성능을 발전시키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그 전통적인 방식의 고유 선박 제조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마저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발전이 멈추게 됩니다. 정말. 아,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아, 너무 그냥 다시 시간을 되돌리면 그 참 시간을 맞죠? 어떻게 다시 바꾸고 싶어. 맞아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맞아. 그런데 이렇게 조건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조선업 1위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조선업 역사도 이거 진짜 알아봐야 됩니다. 빨리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언제? 지금 당장요. 화이트 다우.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에는 아주 작은 어선조차 구하기가 힘들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작은 배 한 척을 만들지 못했던 그 어려웠던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케어 원조 어선 진수식. 케어라고 하면 C-A-R-E. 케어. 아, 케어해준다. 막 그런 케어. 그 케어 얘기하는 거죠. 맞아. 뭐 헤어 케어. 이런 것처럼 트리트먼트 그렇죠. 케어. 이런 건가요? 영어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케어는 네. 그냥 그 영어 단어가 아니고 미국 민간 대외 원조 협회를 말하는 겁니다. 1950년대 한미 협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여러 도움을 줬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선박이었어요. 미국 세계구호협회에서 우리나라 어민을 돕기 위해서 건조한 어선의 이 양식이 11월 18일 동해의 창파가 넘실거리는 강릉교회 해변에서 권 해무총장을 비롯해서 케이어 본단 부단장인 코피어 씨 그리고 어민 다수가 참식한 자리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진짜 케어했네. 이날따라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인 날씨는 마치 이 어선의 대오를 상징하는 듯 했으며 말쑥하게 새로 건조된 이 어선에는 축대오 그리고 오색도 찬란한 깃발이 휘날리고 있으며 이 어선과 어구를 받는 어부들의 얼굴에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인 케어에서 4291년 8월 28일 525만 원의 자금으로 건조한 15척의 이 범선은 규모는 비록 적으나마 한 대 평균 6세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 90여 세대의 이곳 영세 어민들은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하여 수산자원 개발에 온 힘을 다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야, 저 작은 선박 15척이 온 마을을 먹여 살렸겠네요. 맞아요. 자, 이렇게 국가 경제에 선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 조선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마침내 이 우리 기술로, 우리 힘으로 대형 화물선을 만들 수 있게 되죠. 와. 최대 화물선 펜코리아 진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최대 규모의 18,000톤급 화물선 펜코리아호가 부산에서 진수됐습니다. 이야, 코리아. 펜코리아. 대박이다. 대한조선공사 기술진에 의해 만들어진 이 대형 다목적 화물선은 길이 155m, 너비 22.8m, 높이 14.7m로 8,900마력의 거대한 엔진을 장치했으며 시속은 17노트입니다. 우와. 우리나라 사람들 피에는 그 배를 잘 만드는 그 DNA가 정말 확실히 있나 봐요. 그래서 백의 민족인가? 아.
계속 보실까요? 네. 야, 이거, 눈 떨리는 거 너무 웃겼어요. 야, 이거 나갔으면 좋겠다. 한편 이보다 앞서 1000톤급의 스턴트로러선 제305 진함호도 부산 앞바다에서 진수됐습니다. 제동산업에서 건조한 이 배는 국내에서 만든 원형어선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중공업 육성 정책을 펼쳐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대규모 조선소가 건설되는 등 조선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국내 최초로 H중공업이 건조한 우리나라 최초의 초대형 유조선 애틀랜틱 배런호를 통해서 세계 시장의 조선 강국으로서의 한국을 널리 알리게 되죠. 26만 톤급 대형 유조선 명명. 이야, 진짜 크다. 여기는 울산 현대조선소가 들어선 동해남 쪽의 미포만입니다. 그러나 현대조선소가 작동되던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헐벗은 포구에 지나지 않았고 여기다 20만 톤급 이상 대형 조선소를 차린다는 것은 불과 2만 톤급 선박 건설의 경험밖에 없는 한국으로서는 무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을 2척이나 만들어냈습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으실 것 같아요. 공장을 건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초대형 선박을 만들어 세계에 알림으로써 조선 입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증해 보이게 됐습니다. 이야. 자,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한 우리의 조선술은요, 1980년대 들어서면서 한 번 더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맞습니다. 1980년대에는 잇따른 석유 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물동량은 크게 줄어서 선박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데요. 네. 이 해운 조선업계의 불황기가 길어지자 선두주자였던 유럽과 일본의 조선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회가 된 거예요. 네. 한국은 여기서 주춤하지 않고 오히려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는 강수를 두게 됩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좀 아니, 근데 이거 걱정되긴 누가 봤을 하는데. 땐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알려줬나? 아, 촉이 제대로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느낌이? 맞아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은 더욱 빛이 났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세계 조선업 2위 자리까지 급부상하게 됩니다. 진짜야? 수직상승. 이야. 진짜, 야, 자랑스럽네요. 아니,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듣도 보도 못한 그 작은 나라, 한국에서 이렇게 큰 선박을 척척척 만들어내니까, 아, 진짜 킹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기본적으로 킹정이라고 합니다. 네. 킹정. 한번 따라해보세요. 킹정. 킹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킹. 형님, 그때는요, 진짜 킹 받네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진짜 킹 받네요. 네. 이 당시에 킹정을 받았던 영광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조선공업은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이 실시되면서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해 1970년에 약 4만 톤의 조선 실적을 올렸고 1973년을 전후해서 새로운 대형 중형 조선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1973년에 200만 달러를 수출하던 것이 지난해 1989년에는 11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야, 올렸습니다. 11억 달러까지. 지난해까지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고 있는 우리의 조선공업은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진짜. 여러분, 박수 멈추지 마세요. 왜요? 아직 더 남아있어요. 네. 이 기세를 몰아서 네. 1990년대에 들어갔어요. 설마. 이 대한민국은 놀라지 마세요. 네. 아까 몇 위였죠? 2위. 1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조선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건조한 유조선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30만 톤급 유조선을 우리 기술진이 만들고 있습니다. 조선소가 이제 좀 익숙해 보여요. 지난해 맞아요. 조선 수주 세계 1위를 차지한 데 이어서 이제는 톤당 선가가 1,196달러로 이 부문에서도 일본을 앞질러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입지를 다지게 된 거예요. 네. 또 우리의 자체 기술로 LNG 선도 건조, 우리 국적선을 소유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조선 강국으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요, 뭔가 환경 문제 때문에 자동차도 친환경으로 바뀌고 모든 게 다 친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이렇게나 덩치가 큰 선박을 운행하려고 하면 뭐 연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굉장히 뭐가 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맞아. 환경이 좀 괜찮았을까요? 오늘 소영 씨가 캐릭터를 자꾸 그거 유지해야 되는데. 아니요, 유지하시려고. 약간 이제 영어도 잘 읽고 캐릭터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아니,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뭐 아이템 사왔어요? 예, 아이템 사와서 장착했어요. 하루용이죠? 하루용이에요. 하루용이래요. 건전지 빼요, 집에 갈 때. 예. 자, 소영 씨가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조선업 역시 탄소 배출 그리고 환경 오염 등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주목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의 대표 효자 산업인 조선업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친환경 선박 개발이 절실해진 거죠. 네.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발전이 멈추질 않네요. 그러니까요. 국내 조선업체들이 일본의 아성인 LNG 운반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LNG선은 척당 가격이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고부가 선박으로 일본 조선업계가 그동안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벌써 대우중공업이 벨기에 노르웨이로부터 3척, 삼성중공업이 영국에서 2척을 수주했고 발주 금액이 7억 달러가 넘는 인도 LNG선 수주 물량 등을 놓고 한일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조선업계는 올 상반기 시장 점유율 45.3%를 차지해 29.7%에 그친 일본을 멀찌감치 따돌린 상태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 점유율을 보이고 있네요. 우리나라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일본을 제치는 것은 물론 올해 LNG 물량 30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휩쓸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계속 보긴 했는데 LNG 선박은 확실히 어떤 거예요? 이 보통 선박에서는 벙커CU라는 고유황중유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LNG 선박은 이게 보다 더 친환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LNG가 환경에는 좋지만 그만큼 가격도 비싸지 않겠습니까? 네. 예, LNG 선박을 이용하면 물류비가 올라갈 텐데 근데 쓰려는 곳이 좀 많을까요? 있어요. 네. 이 아무래도 LNG가 생산 단가가 비싸고 또 제조 과정이 까다롭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세계적인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친환경 연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렸거든요. 기존의 선박은 대부분 선박용 연료인 벙커CU를 사용합니다. 산성비의 주범이자 미세먼지를 형성하는 황산화물의 함유량이 자동차 연료보다 1000배에서 3000배나 높죠. 3000배요? 이거 규제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국제해사기구가 선박의 황산화물 배출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불어 탄소 중립이라는 친환경 패러다임과 맞물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70% 이상 저감한다는 방침이 마련됐고 친환경 선박 중 하나인 LNG 추진 선박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죠. 근데 뉴스를 보면 볼수록 앞으로 이 LNG 선박에 대한 이제 뭔가 그 신세계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요게 대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오늘 너무 유식하신데? 신세계 프라이 뭐라고? 패러다임. 패러다임. 여기까지인 걸로. 네. 캐릭터 간신히 지켰다. 제가 생각해온 영화가 딱 여기까지. 실제로 2025년이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때는 LNG선이 이 신규 선박 시장의 60%를 차지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들은 차근차근 기술을 개발해서 실력을 쌓아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LNG 추진 선박이 시장이 지금 성장할 때 여러 나라에서 한국 조선소를 찾아올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중국은 양으로 승부를 하려고 할 거예요. 당분간. 한국은 거기에 대응해서 친환경과 스마트 선박을 위주로 한 기술력의 싸움을 할 겁니다. 그러한 경쟁을 통해서 호황기를 맞을 겁니다. 사실 이 선박 경쟁에서는 지금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중국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엄청나게 많은 수주량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우리는 양보다 진로 승부를 봐야지. 맞아요. 환경과. 그렇지. 맞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이 또 중요하잖아요. 한국의 조선업 상황은 어떨까요? 뭐 여전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일까요? 2000년대 한국은요, 세계 10대 조선소 중 7개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활황이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부터 또 최근 코로나19
코로나19까지 겪으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역 경제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여수 쪽, 저쪽이 맞아요. 바닷가 쪽, 그죠? 맞아. 그쪽이 사실은 예전에 막 그런 걸로 호황일 때 맞아.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맞아. 사실 괜히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씩 요즘에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요. 제가 주식시장을 좀 보더라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자, 위기는 있었지만 세계 속 K조선업의 위상은 여전한데요. 팬데믹 상황에서도 세계 1위를 지켜내며 제2의 호황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소 안에서 LNG 운반선의 안전검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습니다. 와우. 기존에는 통영이나 삼척에 있는 터미널로 가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아끼게 됐습니다. 야, 저 큰 배가 매번 움직이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름을 먹을 것이며 맞아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제 안전 검사도 조선소에서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잘 됐다. 이야. 그 비용을 아끼는 게 다 돈 아니겠어요? 그럼요. 우리나라가 이 세계 1위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맞아. 이처럼 기술 개발에 힘써온 국내 조선업계는 지난해 뒷심을 발휘하며 전 세계 발주량의 42%를 차지해 선두를 지켰습니다. 올해는 세계적으로 친환경 규제 정책이 확산하면서 우리 조선업계에 초반부터 훈풍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13년 만에 호황. 우리나라 조선업체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이 독보적이어서 청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일본 업체들은 사실상 추격 의지를 잃었고 급성장하는 중국 업체들은 아직 고부가 가치 기술 개발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렇죠. 앞선 주자가 너무 멀리 빨리 나가는 것 같으면 이 의욕을 잃어요. 뒷사람 입장에서. 시장에 적응을 하려면 기술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그거에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의 트렌드가 국내 조선업체 유리한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까지도 볼 수 있죠. 올해 친환경 정책 강화를 계기로 국내 조선업계가 선두구치기에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뿌듯하지? 그러니까요. 오늘 유튜브 사진관 이번 시간은 뉴스와 함께 선박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제 어깨 보이시나요? 올라간 거? 아, 많이 올라갔네. 야, 넓다, 넓어. 넓다고요? 올라간 거 봐달라고요. 수영했어요?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늘 K조선, 이 조선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 어깨가 막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럼요. 자랑스러워서. 저도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근데 네.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전 사실 이제 그 5년 안의 계획 중에 부모님 모시고 크루즈 여행 가는 게 있거든요. 멋있다.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럽게 만든 튼튼하게 만든 크루즈 한번 타고 진짜 부모님 모시고 추억 쌓으러 가는 게 참 진짜 계획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크루즈가 만약에 100만 원이에요. 근데 외국에서 만든 그 크루즈는 50만 원이에요. 뭐 타고 가시겠어요? 참 못됐다. 못됐어. 아니, 저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타겠습니다. 왜냐고요? 외국에서 만든 거 타고 가려면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더 비싸잖아요. 나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타고 여기서 100만 원에 여행 즐길래요. 같이 대한민국에서 출발한다. 그럼 뭐 타시겠어요? 너 나한테 뭐 화나는 거 있냐? 야, 너 뭐, 코인 물렸다고 나한테 막 물었던 거 아니야? 너. 예민해, 오늘 코인 때문에. 코인 때문에 예민해, 다들. 네. 자,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산업 전반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선박.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해양 자율 운항 시대가 열릴 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K조선업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저와 함께 라떼오 타고 추억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바다를 전 세계를 한번 떠다녀 보는 거예요. 유튜브 사진관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뱃소리 한번 내줘요. 왜 애교 부려요? 아니 그래서 50만 원 해준대 어디서? 그 50만 원 어디서 타면 되는 거야? 아 진짜 킹 인정할 수밖에 없네. 이건 킹정이라고 합니다. 네, 킹정. 한번 따라해보세요. 킹정.
킹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킹. 형님 그때는요. 아 진짜 킹 받네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진짜 킹 받네요. 네.